저는 그날 서랍 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눈물도 채 마르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 앞가림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움직이던 참이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다가 남편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부동산 법무사 사무소 이름이 찍힌 봉투였습니다. 아직 처리 안 된 부동산 서류인가 싶어서 별 생각 없이 열었습니다.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또박또박 쓰인 그 문서의 첫 번째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사망 후 아내 한미선과 두 자녀에게는 나의 재산 중 어느 것도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한미선입니다. 올해로 48이 됩니다. 남편 오태경은 지난 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16해가 됐고 슬아의 딸 지아와 아들 준호가 있습니다. 지아는 고등학교 2학년, 준호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남편은 중소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했습니다. 가정에 충실했고 아이들에게 살갑지는 않았지만 무뚝뚝한 방식으로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평범하고 무난한 부부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유언장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봉투를 발견하고 이틀 뒤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름은 정우혁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대학 동창이었고 직업은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살아있을 때 그 사람 이름을 몇 번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얼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던 날 저는 아직 상복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인의 배우자 되시죠? 저는 정우혁 변호사입니다. 오태경 씨의 부탁을 받아 유언 집행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언 집행이라는 말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상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복사본입니까? 원본은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이 진행될 예정이니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류를 손에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아내한테, 자기 자식한테 재산을 남기지 말라는 유언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우혁 변호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담긴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16해를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아이들에게 이런 유언장을 남겼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왜 그런 유언장을 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크게 싸운 적도 없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것인지, 생전에 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인지 머릿속이 뱅뱅 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1년 전쯤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다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별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아이들을 유심히 바라보던 눈빛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저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쯤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소아과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정기 검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병원 방문이 정기 검진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유언장을 받고 사흘째 되던 날 정우혁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한 묶음 더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남편이 유언장을 쓴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2장이었습니다. 지아 것과 준호 것이었습니다. 2장 모두 같은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 오태경과 대상자는 친생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정우혁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은 이 결과를 받아보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공증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작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 늦가을이면 남편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이들 생일상을 차려주고 설날에 떡국을 끓여 먹으며 웃던 그때였습니다. 그 모든 일상 아래에 남편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울었고 준호는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잃은 충격이 가시지 않은 아이들 앞에서 저는 아무 내색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학원 챙겨보내고 잠든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면서 혼자서 그 무게를 전부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남편은 알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와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아이들 밥상 앞에 마주 앉으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따지지도 다투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유언장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미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상속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정우혁 변호사가 집행인으로 지정된 이상 남편의 재산에는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집도 통장도 남편 명의로 된 모든 것이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인을 통해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간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효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공증인과 법무법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사후에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도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남편분의 의사가 명확히 담긴 이상 유언 집행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유류분이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몫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문제는 좀 다릅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친자 관계가 부인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에는 친생 추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는 법적으로 부부의 친자로 추정됩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친생 부인의 소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절차를 밟았나요? 서류를 보면 그 절차를 밟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친생 부인의 손은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남편분이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 그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아이들의 법적 친자 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 말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건지 아이들을 더 힘든 자리에 세워두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보험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명보험을 2개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는 수익자가 저로 지정되어 있었고 하나는 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은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봅니다. 유언장의 내용과 관계없이 수익자로 지정된 분이 받으시게 됩니다. 수익자 지정이 없는 보험은 일반 상속 재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물어봤습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는 한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법적 혼인 관계가 사망 당시까지 유효했기 때문에 청구 자격은 있습니다.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부를 잃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이들이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고 있었는가?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었습니다. 지아를 임신했을 때 저는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준호가 태어난 뒤에 끊겼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소아과에 갔다고 했던 그날, 실은 유전자 검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고 혼자 감당하다가 친구인 정우혁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써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오래 울었습니다. 남편이 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쓸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알면서도 말 한마디 없이 아이들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제야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정우혁 변호사는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제가 재산에 접근하려 할 때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막았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싸우는 것이 싫었지만 아이들 앞날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송은 오래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이 지쳤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복잡한 사정으로 재산 문제가 생겼다고만 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스스로 알게 될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일부 인정을 받았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당장의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지아는 올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요즘 농구에 빠져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아직 아버지 없는 집에 완전히 익숙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끔 지아가 아빠 사진을 꺼내 보다가 혼자 눈물을 훔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가기가 두렵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한테 무슨 자격으로 안아주냐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요. 남편이 유언장을 쓴 건 저를 벌주려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을 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 따지고 싸우는 대신 마지막 남긴 문서 한 장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유언장의 첫 문장을 외우고 있습니다. 나의 사망 후 아내 한미선과 두 자녀에게는 나의 재산 중 어느 것도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 문장을 쓸 때 남편의 손이 떨렸는지 아니면 담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서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다만 아이들만큼은 억울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자리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법은 아이들을 지켜줬습니다. 친생 추정이라는 제도가 아이들의 법적 자리만큼은 지켜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으로 시작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오태경이 쓴 유언장은 법정에서 일부만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아무리 유언으로 배제를 명시해도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의사가 완전히 관철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남편에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살아서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저는 그 유언장이 저를 향한 마지막 말이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